저는 올해 74살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7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줄곧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병 때문이었어요. 당뇨랑 고혈압을 오래 앓다가 결국 심장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남편이 제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철물점을 같이 운영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 하나하나 얼굴 다 기억할 정도로 성실하게 장사했죠.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모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6억 정도 했죠. 20평밖에 안 되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에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저한테는 자식이 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저보다 먼저 태어났고 지금은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가 그쪽에서 자영업을 해요. 식당인지 가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보기가 힘들죠.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딸의 얼굴은 언제나 환했어요. 하와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피부도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일산에 살아요. 저보다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죠. 결혼해서 애가 둘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한다고 늘 바쁘다고 했어요. 뭐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대충 자재 관련 일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하고는 그리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한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며느리는 더 그랬어요.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뭔가 살갑지가 않았습니다. 어색한 미소만 짓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애들 키우고 돈 벌고 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는 했어요.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거기 가면 저랑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죠. 같이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효자라고 자랑하고 누구는 며느리가 잘한다고 하고 저도 가끔 제 얘기를 했어요. 딸은 하와이에 있고 아들은 사업한다고. 그러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쓸쓸했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명절에나 한번 보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게 몇 달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서둘러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속초 여행 같이 가면 어때? 날씨도 좋고 해서.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 평소에는 연락도 잘 없던 아들이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 좋지, 좋고 말고. 제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아들도 그걸 느꼈는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에 엄마 집으로 갈게. 우리가 차 가지고 갈 테니까 준비만 하고 계세요.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정말 아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꿈은 아니겠죠. 그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너무 설레서 자꾸 눈이 떠졌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새벽이 됐죠. 다음 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너무 오래된 옷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시장에 나가서 새 티셔츠도 한 벌 샀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김밥도 싸고, 며느리 입맛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 이번 주말에 아들이랑 속초 간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좋겠네. 아들이 효자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아들도 효자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말이죠. 준비해둔 짐을 현관 앞에 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준비를 끝냈더라고요. 드디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아들 차가 서 있었어요. 까만색 에쿠스였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제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엄마 타세요.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오랜만이다. 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준비해온 과일 봉지를 옆자리에 놓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네.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별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창밖만 보고 있었죠.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어딘가를 간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도 맑고 바람도 선선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엄마. 아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왜?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이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요. 사업 얘기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죠. 그래, 많이 힘들어? 네, 많이요.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처 결제도 자꾸 밀리고. 아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렇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 저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얘기였구나.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행을 제안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현금?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2억.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이라니.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2억? 제가 되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 어음 결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숨이 막혔어요. 2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30년 넘게 철물점에서 모은 돈도 그보다 적었죠.
준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저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금 없으시면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집 담보 대출.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으로 산 집이었죠. 준호야, 그 집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 못 넘기면 사업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막했어요. 그래도 2억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행 가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차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이려는 걸 참았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큰 돈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그 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대하고 왔던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안 내릴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가요.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속초까지는 아무 말 없이 달렸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억이라는 돈, 집 담보 대출,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집은 제 노후의 전부였으니까요. 만약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그 집을 팔아서 써야 할 텐데 말이죠.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둔 회센터 앞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우리 셋은 모두 표정이 어두웠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봤습니다. 뭐 드실래요, 어머님? 며느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 같았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아들이 회를 주문했습니다. 회가 나왔어요. 싱싱해 보이는 광어회와 우럭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입맛이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회를 집어 먹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별로 먹지 않았어요. 다들 젓가락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 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엄마. 이번 달 말까지 어음 결제 못하면 나 정말 큰일 나요. 아들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죠. 그렇구나. 일단 더 도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어요. 방이 2개였죠. 아들 내외가 한 방을 쓰고 저는 한 방을 썼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설악산 케이블카나 타러 갈까요?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 매표소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만 유일하게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케이블카에 탔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울긋불긋했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정상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멀리 바다도 보이고 산새도 웅장했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난간에 기대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전망대에서 30분쯤 있다가 우리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올라갈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탔어요. 아들이 시동을 걸면서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최대한 5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죠. 아들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5천만 원이요?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응, 엄마가 가진 현금이랑 내 신용으로 대출 좀 받으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도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죠. 엄마,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들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다음 달에 2억을 결제해야 한다고요. 5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도 준호야, 2억은 너무 큰 돈이잖니. 엄마도 나중에 아프면. 나중에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에요? 나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들이 핸들을 탁 쳤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도 안 해주시려는 거예요? 며느리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죠. 아들이 이렇게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힘들 때마다 항상 도와주던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라는 뜻이었죠. 수진아,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집이 엄마 노후 전부야. 너희 아빠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노후요? 엄마 지금 74이시잖아요. 그 집 팔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준호야, 엄마가 나중에 요양원이나 병원 가야 하면 그 돈이 필요해. 그리고 만약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에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건강하시잖아요. 아들이 제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해요? 나 망하면 그때는 어쩔 건데요? 아들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아니야, 준호야.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거칠게 출발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꽉 잡았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침묵이었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천만 원도 정말 큰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다니.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백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만 빼고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녁 먹으러 나가요.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개구이 집이었죠. 아들이 조개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개가 올라왔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좀 더 알아볼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 아들이 조개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 일주일이요?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절박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하면 사업 접어야 해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이해해줘. 이해요? 아들이 망하는 걸 이해하라고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집 담보도 안 해주고.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몇 천이라도 보내주셨는데.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 목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시계를 봤더니 6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아들이 짐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벌써 가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네,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울 가는 길 막힐 거예요.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차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갈게요. 목소리가 쌀쌀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올랐어요. 저는 또 뒷좌석에 앉았죠. 아들은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날씨는 좋았지만 차 안은 얼음장 같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요. 응? 진짜 생각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들이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어요. 집에 가서 은행 상담 받아볼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 테니까. 제가 대답했지만 아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에휴. 아들이 짧게 혀를 찼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앉아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정말 절박해요. 진심이에요. 며느리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하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수진아, 알아. 엄마도 마음이 아파.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시면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망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집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힘든 건 알겠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나보다 나중 일이 더 중요해요? 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가 지금 날 외면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작아지는 것 같았죠. 내가 나쁜 엄마인가? 아들이 힘든데 도와주지 못하는 나는 나쁜 엄마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정말 제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 눈물을 보지 못했죠.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철원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아들이 휴게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엄마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나도 좀 다녀올게.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하나? 5천만 원 외에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나와서 차가 있던 곳을 봤어요.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여기 세웠던 건 맞는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세웠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주차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차를 찾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날 두고 간 건 아니겠죠.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차장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날 두고 간 걸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니.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얇은 옷만 입고 나왔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갔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었습니다. 이른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날리더니 이제는 제법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어깨 위에도 머리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죠.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옷을 얇게 입고 나온 게 후회됐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올 줄 알았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아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문자라도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째쯤 거는 전화였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주차장에는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휴게소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차에 탔어요. 모두 따뜻한 차 안으로 돌아갔죠. 저만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이 너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손도 발도 감각이 없었죠. 이러다 얼어 죽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았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몸을 녹이려고 난방기 앞에 섰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맞아서 머리며 옷이며 다 젖어 있었거든요. 이상한 할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녹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조금 따뜻해지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주차장에는 아들 차가 없었습니다. 벤치로 돌아가 앉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3시간째였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휴게소 직원이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죠. 아이고 할머니, 왜 우세요? 직원이 당황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가 없어졌다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다 말하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말로 하니까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아드님이 할머니를 두고 가신 건가요?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셔야 해요? 집이 어디세요? 남양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양주요? 여기서 꽤 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버스 시간 알아볼게요. 직원이 일어서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조금 뒤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할머니, 1시간 후에 남양주 쪽 가는 버스 있어요. 제가 표 끊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의 친절이 너무 고마웠어요. 직원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추워요, 날씨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갖다 줬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죠. 조금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직원이 버스표를 끊어왔습니다. 할머니, 이 표 가지세요. 1시간 후에 저쪽 정류장에서 타시면 돼요. 얼마예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직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발 받으세요. 직원이 제 손에 표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몸 좀 녹이시고 계세요. 직원은 일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휴게소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웃고 있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갈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문제로 화가 났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눈 내리는 휴게소에 엄마를 두고 가다니. 그동안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아들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시간이 지나 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정류장으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죠.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표를 보여주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들.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죠. 몸이 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쯤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2억을 못 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요?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엄마를 버리는 건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어요. 버스 안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우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혼자 올 수 있어서요. 시간이 흘러 남양주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여기도 내리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이틀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힘이 쭉 빠졌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보낸 문자도 읽음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예 확인도 안 한 거죠. 손이 떨렸지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받았어요.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하다니 어떻게 엄마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울음이 섞였죠. 그냥 순간 욱해서 그랬어요. 아들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욱해서 엄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고요. 눈이 내리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3시간 넘게 기다렸어. 전화해도 안 받고. 죄송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아들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준호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엄마도 너무하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고 집 담보대출 한번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돈 얘기요. 아들 말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저예요. 엄마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날 안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정말 망해요.
그럼 좋으세요? 아들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날 외면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일도 그래요. 엄마가 계속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나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미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것 같았죠. 준호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어. 뭐라고요? 돈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아이인 줄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엄마, 그게 무슨.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소파 옆에 내려놨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저녁 6시였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천장에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과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채로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하와이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한테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하와이는 지금 낮을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딸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은지야. 제가 딸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걸 얘기했어요. 속초 여행 갔던 일, 아들이 2억을 달라고 했던 일, 휴게소에 버려진 일. 다 말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뭐라고요? 오빠가요? 하면서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다 듣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쳤나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딸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응, 괜찮아. 이제는 진짜 화나네요. 내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아니야, 하지 마. 이제 내 오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있는 데로 와요. 응? 하와이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지내요. 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여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은지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왜요? 못 올 이유 없잖아요. 엄마 혼자 계신 것보다 우리랑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연락하기 싫고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제발요, 엄마. 딸이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와이로 가는 것.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딸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와이로 가는 것. 정말 그게 답일까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제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했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집을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을 팔고 하와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집을 팔고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기로요. 그날 오후에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들러서 집 좀 볼게요.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시세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5억 8천 정도면 팔릴 것 같네요. 5억 8천. 6억에 샀던 집인데 2천만 원이 내려갔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좋아요. 그 가격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바로 매물을 내놨어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고 집을 넘기기로 했죠.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살림살이를 정리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따로 챙겼죠.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서로 연락을 끊은 채로 시간이 흘렀죠. 경로당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딸한테는 말했어요. 집을 팔았다고. 한 달 후에 하와이로 가겠다고. 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랑 행복하게 지내요. 딸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새 주인한테 집 열쇠를 넘겼죠. 통장에 5억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의 값이었죠. 추억이 담긴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방방마다 둘러봤어요. 거실도 안방도 작은 방도. 이 집에서 혼자 7년을 살았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외로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집이 있어서였어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다 챙겼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담았죠. 나머지는 다 처분했어요. 하와이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 왔으면 모를까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죠.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7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택시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는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짧은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죠.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읽은 표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여행 가는 사람들, 출장 가는 사람들, 가족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죠. 탑승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이요.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죠. 탑승권을 확인받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속도를 높였죠.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가 작아졌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74년을 살았던 곳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철물점에서 일하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눈 내리던 철원 휴게소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떨고 있던 제 모습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들과의 관계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와이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가 됐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는 하와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를 태우고요.